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땡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선, 오늘 11명의 장관을 지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의 국무조정실장을 임명을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실용, 그 다음에 통합, 그 다음에 개혁의 방향을 맞췄다라고 보여지고요. 먼저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제가 좀 준비했어요. 잘 찾아갖고 여러분들에게 보기 좋게 준비했으니까 이거 보시면 아마 좀 얘는 뭐 하는 놈이야 뭐 이런 생각 좀 들들 거예요. 좀 한 명씩 좀 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배경훈. 배경훈이는 보이시죠? LG 과기부 장관인데, 대통령 직속은 저겁니다. SK텔레콤 미래기술부장, 이거는 AI 지금 수석 하나 임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그거에 주안점을 맞춰갖고 과학기술부는 무조건 AI 3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LG 출신, SK 출신, 그러면서 최태원과 요즘 많이 가까운 모습을 좀 보였죠. 하정우와 함께 같이 발을 맞출 수 있는 과학기부 장관을 해갖고 둘이 투톱으로 하려는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아씨 이거 잘못했다. 나 외교부 이렇게 한 번에 봅시다. 너무 많으니까 3명씩 하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조현, 이분은 누구냐면 잘 안 보여요. 우리 또 시청자들이 이게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조현은 여러분들 나이 좀 있고, 이분은 현재 외교부 주의원 대한민국 대표부 특명 전권 대사였는데, 이건 뭐냐면 현재 국제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유엔 측의 어떤 좀 길이 있는 분들 그렇게 해갖고 실무형이에요. 실무형 외교부 장관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이 되신 거예요.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남북관계에도 굉장히 신경 쓰시고 계시잖아요. 윤석열이 파탄낸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 현재 김정은의 아버지와도 독대를 했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에 주안점을 맞췄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규백,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분이 아까 시작부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까 박경남님인가요? 왜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하냐? 안규백 의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출신만 군인이 아니지 거의 국방부 간사, 국방부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방에 관한 일들의 전문가인데, 이걸 전 세계적으로도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간단하게 국방부 장관은 행정을 하는 업무예요. 그렇죠? 군을 통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제 말 이해하셔야 돼요. 마치 국방부 장관이 군을 통솔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행정의 국무위원이에요. 군 통솔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 밑에 직속이 누구냐면 합참의장인 거예요. 그쵸? 합참의장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어요. 그 합참의장을 지휘하는 게 바로 대통령이고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뭐냐? 행정 업무, 그 다음에 개혁 업무, 국방부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행정 전문가의 어떤 민간인들이 여러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 그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 문제가 있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개혁이 가장 진정한 개혁이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전 정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왜 전 정부들은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기용을 하지 못했냐? 여러 가지
까놓고 얘기할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처음에 민간인으로 임명하지 못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가장 먼저 개혁을 했던 게 어디냐면 안기부였어요. 안기부와 기무사. 안기부와 기무사를 사실 때려잡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때 군을 통솔하를 꽉 잡고 있는 내부의 적임자가 필요했고 군 출신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가장 큰 의미는 전직 국방부 장관이 군인 출신이었는데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지금.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김영현 전직 국방부 장관 군인 출신인데 뭐 했습니까? 쿠데타 내란 사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군에게 국방부 장관을 주지 않아도 군이 동요를 하거나 군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죠. 예전부터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군이 동요를 하다 보면 다른 개혁이나 이런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번만큼은 군이 불법 계엄에 깊숙이 관여됐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게 사실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해도 저쪽에서 어떤 반기를 들거나 불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기네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죠. 군 국방부 장관 시켰더니 윤석열이랑 붙어갖고 쿠데타나 일으키는 인간들. 그래서 당연히 행정 업무와 어떤 군의 문제를 안규백 이거는 개혁의 방점을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그 다음에 해야 되는구나. 밑줄 아래층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아갖고 아래층 4명. 여러분들 어제 제가 말한 거 좀 도움이 됐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무서운 전략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가 보인다. 거기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권오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실 출신이나 장관 출신들이 다시 지방선거할 때 자기 지역에 내려가서 봉사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호응을 얻는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권오을 얘기를 했죠. 권오을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말하지 않지만 사실 내년 17개 지역을 전 지역으로 우리가 석권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년 우리가 단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한 경북도지사나 이런 자리에 국가보훈처가 이제는 보훈처가 아니라 보훈부가 됐거든요. 보훈부는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권오을은 누구야? 경북 안동 출신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을 선언한 한나라당 삼선 출신 아닙니까? 이거는 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어제 타이밍이 좋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무섭다. 내년 지방선거에 또 굉장히 포석이 돼 있다. 권오을 내년 이렇게 해봐야 국가보훈부 장관 한 1년 하고 내년 지방선거 나가면 자기 지역에 장관이 왔다라고 하면서 할 만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고 이제 송미령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패스할게요. 이유가 있겠지. 근데 마음엔 안 들어요. 이유가 있겠지. 더 이상 노 코멘트. 이유가 있겠지. 노 코멘트. 나는 굳이 송미령. 근데 저 얘기가 있어요. 송미령이 그렇게 태도가 바르대요. 뭐냐면 송미령이 그 국무회의 하잖아. 그래갖고 제가 적과의 동침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굉장히 태도가 바르고 예의가 바르고 대통령 바뀌었다고 이렇게 보고서도 제일 잘 써오고 그렇대요. 태도도 바르고 굉장히 태세 전환이 빠르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근데 저런 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직이라 그래서 모두 어떤 윤석열이 임명했다라고 다 날린다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저는 써먹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농림축산부의 문제는 대통령이 다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쵸?
누가 봐도 이거 농림축산부가 지 마음대로 뭘 반대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가장 장관의 어떤 의중보단 용산 아니,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통합 차원에서 잠깐 그 유임시켜 놓고 다음에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씨발 실드 치기 힘드네. 패스. 죄송합니다. 패스. 죄송합니다. 예. 아이씨, 나랑 안 맞아. 일단은 환경부 장관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김성환은 환경부 장관으로 갔다가 기후 새로운 부처가 생길 거예요. 행정 행정 더불어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부처 이제 새롭게 좀 만든 기후 대응 무슨 부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김성환이를 환경부에 갔다가 기후 대응 에너지부로 옮기기 위해서 이쪽으로 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 장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부와 플러스 기후 대응 에너지 그쪽으로 옮기려고 기후 변화인가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부 브라보 고용노동부 장관. 아 감동이었어요. 아 감동이었어요. 나 이재명 무서워요. 이번에 여러분들 나 이재명이 왜 무서울까요? 단순히 현재 기관사를 임명해서 응? 단순히 현재 기관사를 이용해서 이거는 단순한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때 손을 잡은 거는 한국노총이었어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손을 잡은 거는 사실상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을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시킨 거예요. 와, 이건 뭐냐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중간에 양대 노조를 견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브라보. 근데 이분은 참 괜찮더라. 그거 다 떠나서 너무 잘했더라. 저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였어요. 진짜로. 기사가 딸린 차에서 뒤에서 휴대폰 전화 통화질 하면서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그러면서 3선 4선 배지 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 되고 환경을 위해서 평생 환경 단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진짜 환경부 장관이 되고 그 전문 분야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고 근데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맨날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만 들어오면 우리는 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 스스로들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들을 옹호해 주는 거다. 그렇죠? 약자와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좀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나는 이 인선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 야,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야, 이런 사람이 노동자를 배반하겠습니까? 나 참 마음이 이런 사람이 노동자를 배반하겠냐고. 경기도지사입니다. 저 경기도지사입니다. 김문수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이런 애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분입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이 이재명 여러분들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사실 노사정위원회를 그 최저임금 문제나 노사정위원회를 할 때 그때 민주노총이 여러분들 사실상 참여도 안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응? 그러면서 정의당과 함께
국힘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었어요. 저는 이런 어떤 균형적인 양대 노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에 그리고 실용 정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무서운 인사다. 야, 이게 가능한가? 얘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유가 있겠죠. 송미령이. 예. 평가 잘합니다. 예. 다음 이쪽 인사를 좀 볼까요? 근데 강선우 의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속 보건복지위 간사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더 확대를 할 거 아닙니까? 성평등 이런 가족부로 뭐 성평등 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상징적으로 국회의원을 일단은 강선우 의원을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전재수가 해양수산부 장관 갔다가 제가 뭐라 그랬죠? 부산시장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바로 나와서 깜짝 놀랐죠. 해양수산부 장관 하다가 내년 부산시장 하려고 가는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수 이분도 보면 1세대 네이버나 인터넷 기업에서 이분도 제가 보면 실용적으로 그 AI 시대에 맞춰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장이 여러분들 좀 장관 자리가 아닌데 장관급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뭐냐면 이거는 김민석 의원이 임명한 거예요. 김민석 의원이 임명한 겁니다.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이랑 일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랑 일하는 거예요. 알겠죠? 대통령실이랑 일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실 의전 비서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김민석이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거의 의전 비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거는 내일 왜 지금 임명했냐? 내일 김민석 의원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이틀 후면 바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분은 누구냐면 문재인 정부 때 국무조정실 이미 경험이 많아요. 문재인 정부 때 국무조정실 1, 2차장, 대통령실 사회 수석 비서관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일하시는 분들로 채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훈 LG AI 연구원 원장에 대해서는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함께 그러니까 투톱으로 만든 거야.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그 투톱으로 만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외교 라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요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 요 사진은 여러분들 뭐냐면 외교 안보 라인이죠. 안보 안규백 그 다음에 통일 그 다음에 조연 요 사람들은 국익 외교를 담당할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조연 외교부 주연대사 그 다음에 한반도 긴장 완화에 책무를 진 정동영 그 다음에 국방 개혁을 위한 안규백 이렇게 외교 안보 라인은 이렇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첫 문민 국방장관 1961년 이후에 처음으로 탄생한 첫 문민 국방장관이고 실용 통합 개혁 국방 개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좀 의외로 잘 몰랐던 분들이 있죠. 지금 11명 중에 5명이 여러분들 의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의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 조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투입했대요. 조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투입했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동영은 남북관계 복원, 외교 안보 라인은 트럼프를 대응하기 위한 유엔 대사, 유엔 그 뭐죠? 외교부 1, 2차관 트럼프 상대를 하기 위해서 유엔 특별 대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국무조정 실장은 LG 글로벌 그 LG 관료 출신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국무총리 보좌하는 분이에요. 아까 그분 장관급입니다. 안기백은 군 개혁. 하여튼 정동영도 잘할 것 같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여가위 복지위 출신 전문가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의 키워드는 국회의원 플러스 실용주의 AI에 방점을 맞췄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땡문 뉴스가 요까지가 아니라 노동부 장관. 네, 요거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송미령 임명했다고, 농림축산부 장관 송미령 임명했다라고 좀 시끄러운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진보당이 오늘 난리쳤죠, 여러분들. 진보당이 난리쳤죠. 잘 보시면 오늘 진보당이 난리치고 송미령 유임시켰다고 난리치죠. 잘 보세요. 송미령이 욕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양곡법 이런 거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농민들 탄압하는 정책들 전부 대통령에게 거부권 해달라고 건의하고.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미령이 이재명 한마디로 민주당에서 양곡법을 다시 재상정할 거란 말이에요. 양곡법을 민주당에서 재상정할 때 국무회의에서 송미령이 양곡법 반대를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찬성했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들을 송미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할까? 못하죠. 여태까지 양곡법이고 뭐건 다 윤석열의 의지였지 송미령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송미령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윤석열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쵸? 송미령이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대했었는데 여기서는 찬성했다. 그건 윤석열이 찍어 누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역설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여튼 노동부 장관이 최고입니다. 김천역 도착해서 지명 사실을 알았다. 이걸로 오늘 위안을 삼읍시다. 그 다음에 요거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오늘 국힘당 여러분들 개쇼했습니다. 오늘 국힘당의 외통위원들이 뭐 이만이나 이런 애들이 어떤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회의 불참 유성락 안보실장을 대신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만 빠진다. 국회 이거는 국회 뭐 손해다 막 연병을 했는데 국힘당이 그렇게 우리만 빠진다고 지랄했는데 일본이랑 호주도 안 간대요. 할 말 없죠. 일본, 호주 총리도 나토 안 간대요. 병신들이에요. 왜 일본이랑 호주가 안 가는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께서 19일 만에 수보회의를 했습니다. 수보회의라는 건 뭐냐면 수석보좌관회의. 수석보좌관회의. 사실상 수석보좌관회의가 현재는 이제 모든 부처를 다 실으는 거예요. 아직 장관들이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수석보좌관회의는 처음으로 적들을 빼고 아군끼리 회의한 겁니다. 그렇죠? 이란 호르무즈의 봉쇄는 잘못된 뉴스예요. 아직 그 결정이 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그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 말 맞죠? 지금 여태까지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 국무회의에서는 막 윤석열 때 임명했던 애들이 막 보였는데 처음으로 19일 만에 처음으로 우리 편끼리 새로운 정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회의에서 뭐라 그러냐? 중동 상황 매우 위급하고 전 부처 비상 대응 지시.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전 부처에다가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번 전화 때리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다. 앞으로 점점점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의 그 모습이 갖춰질 것이다. 그 다음에 역대 최단 기록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3%, 지난주보다 상승했습니다. 0.3%.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것이다가 60.4%. 점점 올라갈 거예요. 제가 보면 아마 당선 지지율보다 퇴임할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동 얘기는 이따가 하고 특검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런 말씀드렸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김용현 재구속 어떤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김용현이가 오늘 법원에서 난리를 쳐갖고 피해자의 방어권을 지켜달라 그래갖고 25일로 연기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지금 군 여인 누구죠? 그 김용현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군인들도 지금 6개월의 그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데 제가 좀 찾았어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 구속 현황입니다. 김용현이가 만기가 6월 27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쳤죠. 그래갖고 25일 날 직권남용으로 여기서 재구속되는 확률이고, 그 다음에 여인영이 7월 1일. 그래서 지금 특검이요. 군 검찰이 여인영, 문상호 추가 기소. 특검이 한 게 아니라 군 검찰이 여인영, 그 다음에 문상호, 여기 있죠. 문상호. 얘는 7월 6일인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을 했는데 조만간 이것도 아마 특검이 다 사건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한번 이진우도 7월 1일, 박안수 7월 3일, 전 김용균 전 헌병대장 7월 15일, 김봉식 서울청장 7월 8일, 노상원 7월 10일. 얘네들 나올 애들 거의 없을 겁니다. 나올 애들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특검이 이제 균형이 잘 잡히면 이제 이 사건도 전부 민간 법으로 다 올 겁니다. 하여튼 요거 보시면 되고, 지금 윤석열 재구속해야 된다가 72.3%. 윤석열이 아니라 내란 수계죠. 당연한 겁니다. 이런 윤석열 같은 애들이 활고 치니까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저를 어떻게 보면, 저는 지규현이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여러분들 브라보 했어요. 지규현이가 큰 그림을 그리나?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돌아다니면 하루에 30만 표, 50만 표씩 날아가거든. 그렇죠? 아니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내란 수계가 나와갖고 영화 보러 다니고 한강 다니면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거든. 응? 그래갖고 내가 그랬잖아. 와,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은 윤석열이라고. 제가 그래서 저 새끼는 어차피 평생 못 나오는데 하필 이 시기에 나와서 쳐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잘된 일이냐. 개 끌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죠? 그때 옛날에 그랬잖아 내가. 윤석열이가 지금 최고의 선대본부장이다. 대선이 한창 열리고 있는데 영화를 봐도 부정선거를 봐요. 그쵸? 영화를 봐도 부정선거를 쳐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저 도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직위원 윤석열 풀어주고 이제 사법개혁의 신호탄도 보여주고 1타 2피 응? 셀프로 사법개혁해야 된다라는 걸 무리하게 윤석열을 풀어주면서 사법개혁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응? 저는 직위원 큰일 했습니다. 시간을 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을 풀어주면서 지 룸사롱 사건 다 세상에 터지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조의대까지 등판하게 만들고, 진짜 보이지 않는 최종 보스 사법부에 보이지 않던 조의대까지 등판시켜서 반드시 사법부 개혁을 하게끔 만들고, 진짜 제가 보면 참 큰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쨌든 TK에서도 TK 70대도 윤석열은 구속시켜야 된대. 덕분에 김용현이나 뭐 이런 애들, 뭐 윤석열 이런 애들,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내란 외환죄는 구속 기간을 6개월이 너무 짧다. 그래서 구속 기간을 만기를 연장시키는 1심이 아마 1년인가요? 그런 것도 구속 절대 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법들도 나오고 있고요. 내란 특검 얘기 좀 할게요. 경찰에 여태까지 내란 사건을 조사했던 것을 특검이 전부 인계하라고 얘기했고, 윤석열 체포영장 추가 조사 권한도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은석 특검이 조만간 윤석열 체포에 나선다는 소리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얘기 좀 할게요. 김건희 특검팀은 검사 40명 정도 있지만 한국거래소,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에도 파견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현장에 있던 한국거래소 여러분들에서 파견 요청을 한다는 건 뭐야? 저것들이 여태까지 폐기하고 주지 않으려고 했던 자료들을 전부 갖고 올 수 있지. 그쵸?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에게만 주고 아무 자료들 주지 않았잖아. 그것도 이제 한국거래소의 관계자를 데리고 옴으로써 전부 이제 김건희를 제대로 파헤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거래소의 어떤 이 사람을 특검에 파견 요청을 하면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한국거래소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나 없나,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뭉갰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검찰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3명, 한국거래소에서 2명 특별 파견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검찰이 이미 다 자료는 가져가 놓고 어떤 놈들이 묻었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김용현이는 25일 날 구속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그러면 지금 이 내란 특검은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재명 대통령, 뭐 국힘당 국민의 저것들이 뭐 G7에서 정상회담 못했다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깔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나토 안 간다 그래서 한미 정상을 정상회담 못했다. 제가 볼 때는요, 한미 정상회담 뭐하러 우리가 저렇게 어디 찾아가고 시간도 없고 정상회담을 할지 안 할지 이렇게 불확실성을 갖고 할 필요 없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추진할 겁니다. 그쵸?
뭐하러 우리가 정상회담을 할지 안 할지 알지 못하게 해요. 나토 이런 데 가갖고도 정상회담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아니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조만간 미국이 어떤 지금 이스라엘 이란전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정화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하시면 되잖아요. 방미해갖고 진짜로 골프도 치고 도란프랑 여러 가지 국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관세 협상이나 이것들을 정식적으로 하면 되지. 뭐 1시간짜리 30분짜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인선 이런 거 끝나고 지금 물밑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이미 다 실무자들이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통들을 빨리빨리 임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하러 그 옛날에 윤석열 봤어요? 바이든이 지나가면서 독일 총리가 앞에 있으니까 윤석열 옆에서 저도 악수 좀 이러겠더니 얼굴은 독일 총리 보면서 윤석열이랑 이렇게 악수하고 개망신이거든. 그런 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국빈 방문을 해서 도란프랑 어떤 대화를 하고 그런 외교 한미 정상회담을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불투명한 만남을 갖다가 뭐 저쪽에 가고 뭐 정상회담도 모르고 그러고 왔다 이런 얘기 저는 불편한 거 겪을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좀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좀 장관 인선이 늦어지죠. 그 속사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로 장관 인선을 미루는 것이라고 현재 다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는 정권의 2인자이죠. 응? 지금 내일 모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도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관 자리들은 좀 비워놨죠. 그렇죠? 응? 그래서 지금 김민석 장관 이후에 중요한 법무부 장관 문제나 여러 가지 뭐 행자부, 교육부 여러 가지 주요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쪽은 하고 있고 지금 인사 실무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땡땡땡땡땡땡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만 공유가 되고 지금 다 비밀리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이따가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내일 여러분들 김민석 총리님 임명 D- 국회 인준까지 하면 좀 됩니다. 하여튼 내일 통과되면 바로 업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업무 시작하고 있죠. 쟁점은 6억 소득, 석사학위 취득 경유 뭐 이런 개소리들 논문 검증을 한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힘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국힘당 주진우나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게 총 13억을 썼다. 쉽게. 김민석이가 여태까지 13억을 썼는데 국회의원 세비가 5억이다. 나머지 8억은 어디서 충당했냐? 이거예요. 10여 년 동안 너 소득이 5억인데, 응? 어디다가 놨냐, 나머지. 근데 얘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백수도 수입이 있는 거 아시죠? 응? 백수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평생 지 공안검사 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많아갖고 잘 살았지 모르지만 백수도 수입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평생 그러면 공식적으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나 여러분들 출판 기념회를 하면요 진짜 돈 많이 들어와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현직 국회의원들 어디 나갈 때 출판 기념회 하면요,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러면 출판 기념회 돈은 여야 할 것 없이 그거를 소득을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기본 억 단위 들어와요. 기본 억 단위로 들어와요. 진짜로 기본 억 단위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돈의 어떤 횟수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김민석 의원님을 잘 알잖아요. 김민석 의원님 재혼했어요. 제가 그 재혼식 결혼식도 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주진우 넌 모르지. 그 결혼식장이 미어 터졌다. 응? 내가 김민석 의원님 결혼식장을 초대받아갖고 갔었는데 그때 하객들이 미어 터졌다. 내가 봐도 축의금 적어도 몇억 원 들어왔다. 응? 넌 모르지 그런 거. 응? 아니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하셔갖고 그런 게 있어요. 에휴. 하여튼 내일 개소리 잘 참아주십시오. 응?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해서 구속까지 되면서 투쟁했던 김민석을 저 내란 정당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독재 정권의 후손들에게 인사검증 도덕 검증 받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검찰 개혁은 로드맵이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분들 경찰국 만들었었죠.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죠. 경찰국 만든다고 해서 예전에 독재 정권 때 치안본부 만든다라고 하면서 그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유삼영 총경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민주당에까지 입당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경찰국 문제였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경찰국이 그 당시에 소문이 어땠냐면요. 서로 너도 나도 경찰국에 들어가고 싶어갖고 줄 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실세 권력으로 등장하니까 경찰 내부에서 이 딸랑이 새끼들이 너도 나도 경찰국 지원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경찰국 폐지, 경찰국 폐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검찰 적폐도 심하지만요. 제가 아는 꼭 날려야만 하는 경찰 새끼들도 많아요. 진짜로. 경찰 안에 윤석열 라인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새끼가 내란 계엄 일으켰을 때 경찰들 동원해서 이재명 대통령 체포하려고 했죠. 진짜 여러분들 경찰에 쓰레기들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검사들은 드러내고라도 하지만 경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주당 뒷조사하고 이런 새끼들 많고 제가 아는 놈들만 명명해서 이거 니들 모를 줄 알지. 경찰 내 방송 경찰들 많이 듣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 집회 하나 안 하나 그러면서 니네가 경찰들이 제 방송 많이 듣거든요. 야 민주당 이거 놓칠 것 같지? 니들 경찰 안에 윤석열 라인 다 파악하고 있다. 어디에서. 그건 얘기 안 해줄게. 민주당에 어디에서 니들 윤석열 라인 경찰 새끼 니들 다 파악하고 있다. 어떻게? 야, 민주당의 경찰 출신이 한두 명이냐? 그까지만 얘기할게. 민주당의 경찰 출신이 한두 명이야? 이름만 대도 알만한 경찰 출신들 있잖아. 그분들이 벌써 윤석열 라인 경찰 다 파악하고 있다. 응? 민주당의 땡땡땡 뭐뭐 경찰처장 땡땡땡 어디 출신 청장 뭐 다 있다. 응?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검찰 수사권 폐지시켰어. 그럼 진짜 수사 누가 해? 경찰이 해. 그치? 이거 윤석열 적폐 경찰 새끼들 속아내지 않으면 오히려 당한다니까 나중에.
음. 파악하면 뭐예요? 내보내질 못하는데, 수사하면 뭐예요? 구속시키지 못하는데, 평생 그렇게 그냥 그 좌절 모드로 살든가.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다 한시적으로 한직으로 내보내고 다 해야 돼요. 그쵸? 한직으로 다 내보내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찰국에 지원했던 새끼들 대표적인 친년 놈들이에요. 제가 아는 놈들만 해도 한 10여 명 됩니다. 여러 이상식, 유사명, 이지은 땡. 거기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준숙이 잘하면 조만간 여러분들 체포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계속 버티기 하고 있어요. 이준숙이. 이준숙이가 뭘로 고발돼 있냐면요,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6,682만 원의 접대비를 부당 지출하는 등 회사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2024년 7월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발됐는데, 경찰은 카드 사용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준숙에게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일정 조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체포에 들어갈 겁니다. 빵진숙이가 이래서 사퇴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권 시작하자마자 실용, 그 다음에 통합, 개혁, 뭐 이 세 마리, 거기에 내란 종식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국정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처음에 팔레스타인의 전쟁이었다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확정까지 되고, 대외 경제의 문제나 대외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물 경제나 이런 것들은 추락하고 있지만 경제적 심리 면에서는 회복세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가가 3,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보가 정권을 지금 4번째 잡았죠.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정권을 4번 잡았어요. 매번 할 때마다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사실 후광도 있었고 부정선거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뼈아픈 패배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문재인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 그러면서 한 번만에 권력을 빼앗겼죠. 2017년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 이후에 매번 여러분들 대선 때보다 조마조마하고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 그동안 우리 민주진보는 자생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예전에는 모든 대선을 할 때마다 국힘당은 이기려 그러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뿐만 아니라 무조건 야권은 단일화를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이제 정권을 잡는 그런 힘을 가졌어요. 끊임없이 민주진보는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를 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보시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와 국힘당이 정권을 잡을 때는 너무너무 대한민국 검찰, 사법부, 그리고 경찰,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저쪽이 정권을 잡으면 알아서 움직여주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끊임없는 저항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원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뭐냐면 바로 주류의 교체예요. 제가 이재명이 무서운 이유는 실용주의만이 주류의 교체를 이룰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 우리는 국힘당과 싸울 때 이념적, 역사적, 그 다음에 정의와 어떤 명분으로 싸웠어요. 그치? 우리 생각해봐요.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더 정의로워.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상식적이야.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족주의를 더 계승하고 있어.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경제를 잘해. 우리는 늘 너희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됐을까? 우리는 주류가 아니니까. 저들은 윤석열 같은 정치 경험이 1도 없는 애를 내밀어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득권이에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단순히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실용주의를 얘기하고 먹사니즘을 얘기하고 경제 활성화를 먼저 외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국민이 먹고 살기 좋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단체장들이나 재벌들을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고 얘기하고 적극 돕겠다라고 얘기하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성장정책이었던 거예요. 성장정책.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대통령 후보에 도전한 사람 중에 성장이라는 기치를 걸고 대통령에 도전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유일한 대통령이 바로 이재명이에요. 성장은 보수의 가치와 보수가 여태까지 권력을 잡는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예요. 그걸 뺏어온 거예요. 그렇죠? 성장이라는 가치는 기득권의 얘기예요. 근데 그 성장이라는 기치를 걸고 민주당에서 당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뭐야? 민주당도 성장을 더 우선시하고 공정하고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새로운 어젠다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가치고,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 위주의 목표를 잡았어요. 되게 놀랍죠? 이건 뭐죠? 보수의 전유물이었던 성장을 뺏어와서 대통령이 된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그건 뭐죠? 주류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대기업, 즉 재벌들의 후광을 받았던 조중동뿐만 아니라 재벌들의 후광을 받았던 정관 예우를 받았던 검사 출신들이나 판사 출신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의 힘은 경제 권력으로 넘어간 지 꽤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진짜 민주당과 민주시민들 진보가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시대를 역행하는 이념과 사상으로 싸워갖고 저들을 제압할 수 없어요. 저들의 어젠다를 먼저 실행하고 저들의 어젠다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보수라는 전유물을 뺏어온 거예요. 성장이라는 전유물을 뺏어왔어요. 무섭죠? 쟤네들 앞으로 뭘로 싸울 거야? 이재명이 보수를 선언하고 이재명이 성장을 선언을 했는데 저들이 앞으로 뭘로 싸울 거야? 보수와 성장의 기치를 걸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 대통령이 재벌들과 그리고 약자와 서민, 그 중간에는 기관사, 노동 현장에 있던 기관사를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굉장히 조화가 절묘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재벌들도 이제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자기네들이 마냥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재벌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선진국 어떤 거대 그룹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사실상 안 할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이 막아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 그런 노사의 협상, 그리고 어떤 그 하청 기업에 대한 어떤 재벌의 폭력적인 그 뭐 단가 후려치기, 이런 것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하면 안 되는 것도 기득권들이 검찰 권력과 경찰 권력 그리고 언론 권력에 의해서 막아주면서 재벌은 성장을 했지만 지들도 내심 그게 시대에 역행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재벌을 돕되 잘못된 것은 때리면서 고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재벌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굳이 따르지 않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은 지금요, 단순히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주류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 진보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진보가 돼 있거든요. 저도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물리치고 주류가 되는 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가짜 보수들이 이익 공유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했던 그 시대가 가고 진짜 보수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경제가 좋아지고 대한민국이 더 투명한 사회가 되고 이제는 과거같이 불법을 자행했던 것도 검찰이 막아주지 않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저들이 우리한테 뺏어갈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 대선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람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국힘당이 내건 거는 아직도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해갖고 종북으로 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종북이 안 통하니까 친중으로 때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네들이 발전한 건 종북에서 친중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대선 전략이. 제가 볼 땐 필패죠. 필패. 그렇죠? 대선 전략이 종북에서 친중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저쪽이 얼마든지 새로운 보수가 오히려 좌클릭을 하면 눈에 띄는데 그거를 그 어디에서 하질 못했어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다, 민주당이 보수다를 주장을 했고 거기에 이제 늘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사실상 분배 정책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생각했던 민주당이 성장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성장의 기치를 걸고 당당하게. 여태까지 여러분들 다른 대통령들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분배의 주안점을 맡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인데 사실 말은 소득 주도는 사실 분배 정책인데 거기에다가 성장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는 주류의 교체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과거의 전쟁을 매개로 북한을 이용하고 이념적 그리고 지역적 여성 남성 갈라치기 했던 그런 정치 세력들이 이제는 설 자리가 없는 점점 시대가 오는 겁니다.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고 민주당이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민주당이 경제를 살렸다. 더 이상 민주당은 보수의 진보라기보다는 실용주의 정당이고 보수의 가치를 누가 봐도 더 잘 실행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류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류의 교체라는 건 뭐죠? 국힘당 해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힘당은 이제는 그 어떤 선거에 나와서도 사람들이 찍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보수의 가치에 자리를 잡고 국힘당은 공중분해가 되면 제3 정당에서 이제 진보의 가치를 걸고 민주당과 싸우는 시대가 점점점 이제 드디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늘 민주당은 여태까지 선거 때마다 노동자와 서민이 잘 사는 나라 너무 똑같아. 민주당은 노동자와 서민을 잘 사는 나라 예전부터 외쳤는데 진보당은 그렇게 안 하나? 정의당은 그렇게 안 하나? 오히려 노동자 서민들을 위해서 더 투쟁하고 싸우는 정당은 정의당과 노동당이거든요. 진보당이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너무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노동자와 약자와 서민을 위한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외쳐야만 했었어요. 그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를 굉장히 탈피하고 성장의 가치를 걸고 보수라고 당당하게 민주당은 보수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치른 최초의 선거예요. 제 생각에요. 최초의 선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절대 저들은 아마 그러니까 저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봐도 지금 국힘당이 뭘로 까요? 민주당을. 이재명 대통령을 뭘로 깝니까? 친북? 친중? 지금 먹고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친북 친중이라 그래갖고 극우들이나 동요하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와 이재명 되자마자 주가 3,000포인트 이상 떴네? 야 지금 극우들이 자극하고 국힘당에 선동해갖고 뭐 소비 쿠폰 받지 말자 연병을 해도 실질적으로 내 손에 50만원 100만원이 딱 쥐어지는 순간 어때요? 사람들은 달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100만 원의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순간 그 4인 가족은 그 정부에 대해서
싫다가 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민주당은 중상층 정당이에요. 이제는 중산층이 아니라 원래 민주당은 중상층 정당이에요. 민주당의 지지층이 가장 중상층이 제일 많아요. 중산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주류의 교체는 시대적 이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적 과제에 우리가 낡은 어떤 이념적 성향, 진보적 성향도 민주당에서는 좀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변하고 있고, 그렇죠? 여태까지 역사의식, 민족의식,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의식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가장 근본적인 그 뿌리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저 국힘당과의 경쟁을 넘어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중도 보수의 어떤 그 대표적인 정당으로 이제 확고한 자리를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이재명이라는 국가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에 실용적 노선을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이 구원투수로 등장한 거거든요. 저는 주류의 교체는 시작됐다. 저들은 잘 아직 실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언제든지 소통하는 자리가 됐고 떡볶이 주면서 병풍 세우는 윤석열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러면 기업의 스폰을 받고 있는 조중동이나 이쪽에서 이재명을 쉽게 때릴 수 있을까? 못 때립니다. 이제 결국은 조중동도 삼성, LG, 현대 이쪽에 다 광고로 먹고 살거든요. 근데 지금 기업들이 잘 되고 그러면 조중동도 섣불리 이재명 정부를 공격을 못해요. 그렇잖아. 다 지네들도 대기업에 광고 먹고 사는 새끼들인데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기업들이 다시 수출이 회복되고 여기저기서 외교적으로도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반면에 너무 친기업적인 정책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기관사를 노동부 장관에다가 임명하면 채찍과 당근을 양쪽에 지금 주는 거죠. 기업들 니들 똑바로 잘못하면 니들 노동부 장관한테 혼나. 기업의 책무를 다해라. 그 대신 도울 건 다 돕겠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맞아요. 늘 주류의 교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왜 맨날 5년짜리 정권으로 밖에 저들에게 취급이 안 되냐. 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권력, 어떤 정치 권력, 어떤 돈까지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 눈에는 5년짜리가 되게 우스워 보일 수 있는데 지금은 주류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도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선거를 치르면서 보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선거를 치른 적도 없고 성장을 기치를 건 적이 없었어요. 진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정권이 오래가기 위해서라도 중도 보수 성장 거기에 도덕적으로 기업의 책무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더 확실히 자리 잡고 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날릴 수 있도록 성장도 중요하니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란프가 이란을 폭격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도란프가 폭격한 이유가 뭐냐?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폭격을 했다. 이거예요. 첫째, 이란의 핵무기가 위협적이었냐?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로 확실하냐?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렇죠? 둘째, 어떻게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핵무기 없는 나라를 공격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사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핵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정작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쵸? 그거 웃기죠?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번에 좀 웃겼어요. 작전명이 미드나잇 해머예요. 해머. 미드나잇 해머. 한밤의 망치래요. 뭔 소리야 했어요. 미드나잇 해머요. 그러니까 망치를 찍는다는 겁니다. 벙커를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이란의 핵시설을. 두 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을 공격을 해요. 그런 것도 이상해요. 그쵸? 그 다음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트럼프가 이란을 왜 폭격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라크가 그 당시에 누구죠? 부시였나요? 맞죠? 부시 맞나?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할 때는 화학무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트럼프가 진짜 이란을 공격한 이유는 뭘까? 그냥 무기 팔아먹으려고? 미국의 유태인?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진짜 트럼프가 이란을 여러분들 미국은요 다 뭘로 보면 여러분들 그 정답이 보이냐면 경제적 문제랑 보면 돼요. 경제적 문제로 보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완전한 봉쇄는 아니에요.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국가의 다른 무슨 위원회를 하나 거쳐야 된대요. 무슨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과연 이 국가 무슨 위원회더라? 거기서 승인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심층 분석한 것도 있지만 오늘 새로운 심층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덫입니다. 제가 볼 땐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예요.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예요. 이유가 뭐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되면 미국의 이란 폭격의 정당성이 일어납니다. 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순간 한국, 대한민국, 호주,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거의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와 가스를 써요. 그렇죠? 직격탄은 대한민국, 일본, 중국에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까? 안 할 거라고 봐요. 최종적으로 안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견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미국은 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덫을 놨을까? 여러분들 이란이 미국에게 보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다가 미사일 쏘는 거? 미사일 다 쏘면 뭘로 쏘아요 나중에? 그 다음에 미군 테러하는 거? 그거는 국제적으로 이란이 오히려 명분이 없어요. 이란이 지금 미국이 이란을 폭격함으로써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냐 아냐에 따라서 미국은 손해볼 게 없어요. 즉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기뢰를 설치하고 거기를 지나가는 유조선을 공격을 하면 미국은 이득이에요. 의결 안 했어요 아직. 의결만 하고 최종적으로 한 단계가 남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된 나라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러시아, 중동 이렇게 있고 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돼 있는 나라는 러시아죠. 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에서 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러시아, 이란, 카타르예요. 러시아, 이란, 카타르, 미국 막 이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러시아, 이란,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가스 매장량이 제일 많아요. 근데 생산량은 어때요? 미국이 제일 많아요. 생산량은 미국, 러시아, 이란, 카타르 이런 순이에요.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하지 전례가 없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이란을 폭격을 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기를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첫째, 이란 공격에 명분이 생기고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미국의 셰일가스의 가격은 치솟아요. 왜?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가스를 수출을 못해요. 그럼 미국이 러시아는 이미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수출을 못하는 걸 2위가 이란이고 3위가 카타르잖아. 미국이 가스를 전 세계에서 다 수출을 할 수 있어요. 그쵸? 미국이 생산량은 1등이야. 근데 러시아는 이미 봉쇄를 해놨어. 그럼 러시아만 없으면 미국이 전 세계 이란과 카타르 2,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란과 카타르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당하면 어떻게 되죠? 사실상 이 아시아나 이쪽으로 가스를 날릴 수가 없어. 이때다 싶으면 미국은 가스를 갖고 무기를 삼는 거지. 그쵸? 러시아는 가스 전 세계에서 생산량이 거기 제일 많이 묻혀 있는 나라, 미국을 제외한 1위 러시아. 지금 국제적으로 제재가 돼갖고 러시아 가스 아무도 수입 못하게 해놨어. 2위가 이란이야. 이란 지금 제재당했어. 3위가 카타르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버려. 그러면 전 세계가 가스 3분의 1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미국의 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엄청난 돈으로. 미국은 이때다. 여러분들 보면요. 미국이 여러분들 예전에 1960년대 뭐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이렇게 직접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의 패권을 갖고 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미국 돈이.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경제적으로 손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새롭게 이제 전 세계 패권을 잡는 게 뭐죠? 에너지 전쟁이에요. 에너지 전쟁. 제가 보면 맞아요. 에너지 전쟁이에요. 에너지를 잡고 있으면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 나라를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한덕수를 전 세계에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하라고 할 때 다른 나라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안 간다고 하는데 한덕수만 간다고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알래스카에는 어마어마한 가스가 묻혀져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되면 미국이 원하는 짓입니다. 이란이 고립돼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순간 석유 1배럴당 가격이 60 몇 달러에서 미국이 이란을 치는 순간 70 몇 달러가 됐어요. 100달러가 넘어가요. 무조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키는 순간 100달러가 넘어가요. 예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도 여기를 봉쇄하진 않았어요. 두 번째, 왜 도란프는 이란을 폭격했나?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란 이라크 전쟁할 때나 이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이란은 친미 정부였어요. 친미 정부였는데 이게 바뀝니다. 반미 정부로. 사실 이 이면에는 트럼프의 얘기를 들으면 알아요. 다시 이란을 위대하게 할 수 없다면 그리고 폭격을 했어요. 뭐냐면 정권 교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굳이 전쟁을 통하지 않고 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친미 정부를 수립을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란의 정부가 반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반드시 이번 폭격은
결국은 축출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응? 정권 교체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일어나면 옳지 않죠. 그렇지만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응? 미국은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폭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익이 뭘까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이죠.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 자본. 결국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줬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트럼프한테 빚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선거 때도 공화당을 지지해라. 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트럼프에게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다음 선거 때나 언젠가는 공화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답답해하는 거를 미국이 폭격을 대신해 준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빚을 졌어. 즉 유태인들이. 그러면 미국의 유대 자본들이나 결국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전 세계의 큰 손들. 그러면 공화당이 빚진 게 되는 거죠.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가 이번에 어떤 공격 명령을 내릴 때 끝까지 반대를 했다 그러면 트럼프도 못했겠죠. 응? 그렇죠. 이란의 혁명이 일어나기 때는 원래 친미 국가였단 말이야. 응?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고 하는데 이란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란도 미국이 폭격을 한 거에 명분을 주게 되고 전 세계 아시아국가나 이런 데서 경제적 불안정이 되면 이란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란이 굳이 저는 현재 의결이 돼서 넘어갔지만 최종적으로 뭐 국가 무슨 회의인가 거기서는 저는 승인을 안 해줄 거라고 봐요. 이란 자체도 힘들어지고 석유를 수출 못하니까. 이란의 석유가 그리고 두 번째 중국에 제일 많이 들어가요.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면 중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 거기에 있어서 중국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보면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버리면 이란이 미국이 트럼프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안 하고 어떤 외교로 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미드나잇 해머라고 했던 한밤의 망치가 트럼프의 발등을 찍는 게 돼요. 이란의 핵시설을 찍은 게 아니라 트럼프의 발등을 찍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서 이란이 핵을 개발을 멈췄다라는 IAEA 보고나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란을 폭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신선하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다라는 오히려 미국의 함정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안 할 가능성이 많다. 오늘 중동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가 뭔가 어떤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민주당의 사실 그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여러분들 좀 과열됐죠. 이건 과열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과열될 수밖에 없냐면 둘 다 친명이라서 그래요. 둘 다 친명이고 제가 그래서 둘 다 아쉽다 그랬죠. 누가 봐도 찐명인 사람들이 붙으면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심각해요. 이 선거 이렇게 돼가면 아무리 두 분이 클린한 경선을 하자 그래도 이거는 과열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처음에 박찬대 의원님은
전당대회에 나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박찬대 의원님은 전당대회에 나갈 마음이 없었대요. 원래 제가 아는 소스는 박찬대는 내년 지방선거에 인천시장에 도전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원래 1년짜리고 그래갖고 그냥 내년에 지방선거에 인천시장에 도전할 거라는 얘기가 사실 노렸다는 게 파다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원내대표를 지낸 다음에 바로 당대표를 도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안에서 그런 게 있어요.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채질하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부채질하냐?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차에 당정 간의 호흡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하는 박찬대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는 어떤 뭐 당원들도 있고 지지자들도 있고 거기에 국회의원들까지 합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싸움의 그 시초가 어디냐면, 저들이 얘기하는 김어준파, 정청래를 김어준파로 보고 잼마을에서의 잼마을은 박찬대, 김어준은 이 정청래, 이런 식으로 지금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청래파와 찬대파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정청래 출마 기자회견할 때 의원들 밑에 뒤에 딱 쓰고, 박찬대 출마할 때 뒤에 쫙 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돼 가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무리 이런 식으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저는 이거는 아무리 두 분이 클린한 선거하자라고 해도 이거는 과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청래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청래 의원님은 진짜 민주당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지켜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를 견제하는 의원들이 사실 많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이 좀 독특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 박찬대보다 정청래 의원이 인기가 없어요. 진짜로 얘기해 줄게. 박찬대보다 정청래가 인기는 없어요. 근데 당원들 사이에서는 정청래가 박찬대보다 인기가 뛰어나죠. 그래서 정청래를 비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정청래 의원이 여기저기서 이제 견제구를 맞고 두드려 맞는데 너무 정청래가 강하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정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청래 의원이 미리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호남에서 이번에 어떤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벌써부터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퍼붓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뭔가 봤더니,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보다 자기 정치를 더 중요시할 거. 이건 정청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청래는 절대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싸움이 저는 아무리 주변에서 말려도 과열될 수밖에 없어요. 벌써부터 의원들도 각기 청래파, 찬대파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지지층들도 김어준 쪽 지지층은 정청래, 잼마을 지지층들은 박찬대. 사실 이런 거는 두 분이 보궐이고 그래서 이거는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방송을 했죠. 두 분한테 아쉽다고.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을 했는데 당대표 선거 때문에 지지층이 갈라진다. 이거는 두 명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이고 그러면 교통정리를 해갖고 1년짜리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하시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 어? 제가 좀 그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얘기 좀 할게요. 처음에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했다가 발칵 뒤집혔어요. 하마평에 올랐었죠. 윤호중이 발칵 뒤집혔던 것은 누가 봐도 지지층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응? 그때 21대에서 법사위원장을 저쪽에 넘겨주자고 했던 게 윤호중이었고, 응? 여야 협치 타령하다가 법사위 국힘당에게 넘겨줬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윤호중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원들이 잘 본 거예요.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박지원과 함께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그때 박지원과 했던 짓들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이제 박범계 내정설까지 나옵니다. 또 박범계도 안 된다라고 난리가 납니다. 응? 이 사람들은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 박범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냈을 당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제대로 해낸 것이 없다. 응? 검난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그래갖고 지금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건 검찰개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둘 다 지금 사실 안 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중을 많이 반영한다고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봐도 여러분들 법사위원장이 오늘 임명 안 했죠. 그렇죠? 법사위원장 임명 안 했어요.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 지금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윤석열 전 정부의 인수위원을 맡았고 정부 부처 장관 물망으로 노렸던 원수견 2대 교수가 국정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점을 두고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수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개편이 예고됐던 여가부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도 올랐던 인물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모 의원은 이 인사가 합류한 데 대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시했던 일도 있고 다만 별다른 조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국정위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통합 행보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약간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대통령 통역 이번에 호주에 가서 뭐 실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대통령 통역 담당의 조영민 외교부 서기관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통역 담당은 외교부에서 주태인의 업무를 담당해온 조영민 서기관 외무고사들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무대 데뷔전이었던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에서 통역은 윤석열 전 대통령 통역 업무를 수행했던 김원집 외교부 서기관이 맡았었어요. 취임 후 불과 10여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돼 시간이 촉박해. 여러분들이 실수했다라는 그 통역이 누구였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통역을 했던 김원집 외교부 서기관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조영민 그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며칠 만에 그 G7을 가야 해서 그래서 통역 담당은 조영민 외교부 서기관이 유력한다라고 얘기했고 G7에서는 윤석열 통역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새로 선발된 통역 담당은 이르면 다음 순방부터 이제 같이 할 거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부 내에서도 주목도가 높은 자리예요. 통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역을 맡았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떴던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의 통역을 맡았던 분이에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박진
박진도, 김영삼 대통령의 영어 통역을 맡은 적이 있고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의전비서관을 지낸 김일범 현대차 부사장은 이명박 때 통역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영민 외교부 서기관이 유력하다. 그 다음에 지금 친한계에서 국힘당 얘기 좀 할게요. 한동훈 출마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별로 얘기하고 싶다. 지금 권영진 있죠, 대구. 권영진이가 당권 도전설이 급부상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지금 행안부 얘기 좀 해줄게요. 행안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건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밖으로는 안 나오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문건이 유출돼서 내부 감찰 중이에요. 언제 그랬냐? 6월 15일 날. 6월 16일 날 행안부가 작성한 민생지원금 세부안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25만 원을 지급하되 차등 적용한다는 안이 A4 용지 한쪽짜리 문건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행안부 감사실이 17일부터 내부 감찰을 시작했고 일부 공무원은 1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행안부는 민생회복지원금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기본고용, 기본의료,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교육, 기본돌봄, 기본교통 등 주요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이게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누구냐, 어떤 놈이냐.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인사들과 섞여 있다 보니까 문서 유출이 되게 심하대요. 행안부뿐만 아니라 금융위도 국정기획위 보고서가 유출이 됐대요.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왜 법무부 장관 인선은 늦어지나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가 되다 보니까 먼저 법무부 차관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차관을 먼저 임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오광수 민정수석을 통해서. 근데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가까운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거론됐었습니다. 차관 자리에. 근데 오 전 수석이 이 입진보들에 의해서 낙마가 되면서 지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했죠. 윤석열이 만들었던. 그래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에 일임을 했고, 그래서 이 오광수 수석이랑 뭐 어떤 그 먼저 차관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법무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은 그 인사청문회가 있지만 차관은 인사청문회가 없기 때문에 그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주말 신임 차관과 공석인 중앙지검장 임명을 전제로 국실장 업무 보고도 준비를 해왔고 하지만 이런 일들을 총괄하던 민정수석이 날아가는 바람에 이게 다 멈춰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앙지검장이나 법무부 차관 임명을 하려고 인사검증을 총괄하던 민정수석이 오광수였는데 저는 돈 탐사나 저런 입증보 저런 것들에 의해서 중단됨으로써 이게 늦어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차관 임명하고 장관 임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장관 임명하고 차관 임명하고는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들이 김민석을 왜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을 설계를 하고 있냐면 공기업 평가 기관을 총리실로 이관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국정기획위가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의 관리평가 기능을 원래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의
여러분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관리와 평가를 했거든 여태까지. 근데 이제는 지금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공공기관의 관리와 평가를 총리실로 이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까지 분리해서 총리실 밑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갖고 지금 엄청 저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상대로 임기 만료 전에 사퇴를 압박할 경우 불법이 논란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우회로를 통하는 거죠. 우회로를 통해서 그 총리실에서 이제 하는 거죠. 물갈이 포석입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죠. 기재부는 세제 정책 기능만 갖고 있지만 총리실은 여러분들 감찰 기능이 있잖아. 이제 알아요? 총리실은 자체 감찰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총리가 감찰을 지시하게 되면 공공기관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재부는 감찰 기능이 없잖아. 그래서 윤석열이가 임명했던 공공기관장들을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 딱 놓으면 총리실에서 직접 감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총리실은 감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총리실에서 불법 논란이 왜 그러면 기재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불법이잖아. 직권남용. 근데 총리실에서 감찰을 통해서 하면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다. 네, 오늘의 어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이거 가끔 해줄까요? 재밌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잘 나오지 않는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재밌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아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나중에 진짜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기재위에서 관리를 했던 공공기관의 평가나 그런 것들을 이제 총리실로 이관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총리실은 감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총리실이 직접 지시해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장을 물갈이하는 우회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시 내일 아침 10시에 김인석 후보님의 인사청문회 우리 같이 시사타파에서 같이 국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할 거니까 같이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열렬히 응원하고 저 적폐 세력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희가 그냥 웃어 넘깁시다. 어차피 총리는 김인석이에요. 네,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